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대비한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과목 순서대로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론 수업은 각 챕터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중에 암기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암기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암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뭐 미뤄두시다 보면은 나중에 공부할 분량 너무 많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암기를 하고 나면은 뒤에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암기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일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영양학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영양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그 생애주기 영양학 안에 보면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는 과목 안에 보면은 평가 영역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영양소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양소의 종류와 급원, 영양소의 기능, 결핍증, 과잉증,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와 균형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고급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영양학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제일 앞 과목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뭐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거나 영양 판정이라거나 뭐 식이요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야 할 거고요. 이 영양학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보통 16점 정도의 비중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양학에서 이 생화학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이용이 되는 대사 과정, 이 생화학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생화학 부분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챕터예요. 영양개요라고 해서 일반적인 개념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론해서 교재를 보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절이 서론, 2절이 식생활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서론에서는 처음에 정의 나와 있죠. 뭐 건강이란, 영양이란, 영양소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 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건강에 대한 개념을 WHO에서 제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안녕한 것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라는 것은 대사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이 이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라는 것은 물질이죠. 이거는 물질. 영양소가 하는 체내의 기능은 일단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공급한다거나 그 다음에 신체를 구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조절하는 신체의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요런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영양소죠. 그러니까 요런 기능을 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양 상태라고 하는 거, 바람직한 영양,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임상적 영양 결핍증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영양, 영양 부족, 영양 과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지금 영양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에서 바람직한 영양이라는 거는 충분히 섭취가 돼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람직한 영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섭취가 되어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수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바람직한 영양인데, 이런 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수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저장이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생애 주기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필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대비해서 약간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바람직한 영양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양 부족은 이제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고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능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영양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장되어 있던 것이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사 과정들이 조금 느려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준임상적 영양결핍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임상적 영양결핍증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임상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고갈이 된다거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화학적 대사 과정이 느려지는 이런 상태가 준임상적 영양결핍증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화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혈액을 통해서 어떤 효소의 활성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느 정도 고갈이 됐는지를 평가를 함으로써 준임상적 영양결핍증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임상적인 영양결핍증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단백질이 결핍이 되어 있을 때 머리카락에 플래그 사인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나 머리카락, 뭐 손톱, 입술 이런 데 어떤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임상적 영양결핍증 상태예요. 임상적 영양결핍증 상태에서는 우리가 임상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이런 단계를 임상적 영양결핍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영양 과잉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뭐 철을 과잉 섭취했을 때 간이 손상된다거나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했을 때 기형아가 출산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영양 과잉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영양소, 에너지 생산하는 영양소, 요거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나요? 비만이 유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영양 과잉 상태다, 과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영양 상태를 보면은 어떤 영양소는 좀 섭취가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는 섭취가 좀 과잉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불균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양 불균형 상태.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의 영양 상태는 영양 불균형 상태이다. 현재 국민들의 영양 상태는 영양 불균형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영양소는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영양소는 그러니까 영양 부족과 과잉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존. 자, 이런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죠. 신체 계측, 뭐 생화학적 상태, 임상적인 상태, 뭐 시기, 조사, 판정,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를 평가해요. 요거는 어디 나오나요? 우리 영양 판정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판정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보시면은 엔트로포메트리, 뭐 바이오케미컬, 클리니컬, 뭐 다이어터리에서 요거 앞자만 따면 A, B, C, D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4가지 방법을 우리는 A, B, C, D 접근법이라고 해요. A, B, C, D 접근법.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영양 판정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뭐 그렇게 시험에서 비중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개념을 살짝 살펴본 거고, 자, 2절에 가서 보시면 식생활의 기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잘 보셔야죠.
제일 먼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 다양하게, 똑같은 식품군에 있는 식품이라 할지라도 영양소 함량이 다르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먹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양도 적절해야죠. 부족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되고, 모든 식품군이 다 포함이 되도록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플러스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A, B, C, D, E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교재를 보시면 개요에 보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대상이 누구냐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대상 자체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최적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기준치란 얘기죠.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준치 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양사 시험 공부하실 때 보면 그런 문제도 있었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한다, 적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문제로 나와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치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질병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백질을 더 주기도 하고 더 감량하기도 하고 특정 영양소를 막 조절을 하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입각한 그런 어떤 식이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대상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대상 영양소는 총 40종이에요. 교재 보시면 40종의 영양소가 제시가 되어 있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요 그림 아마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국민 건강 수명 증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 뭐냐면 국민 건강 수명 증진이에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민 건강 수명 증진. 자, 그래서 이 국민 건강 수명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치가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가 있고요.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인성이라고 얘기하죠. 먹는 거하고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가 있고요. 크게 나누어 보면 그래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가 뭐냐면 평균 필요량, 여기 나와 있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요 세 가지가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에 해당이 되고요.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 그러면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그리고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에너지 적정 비율,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치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들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도 하고 글로벌 동향도 참고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런 기준치들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치에 뒷받침이 된 것은 과학적 평가, 실태조사, 글로벌
동향,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죠.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연령 구간, 뭐 기준체위, 뭐 체계적인 문헌 고찰, 어떤 문헌이 참고고 어떤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생애 주기별 취약 집단 고려하고 있고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실태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소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실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죠. 매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태가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주요 급원식품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동향이라 해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식이 관련 만성질환 발생의 위험 감소 뭐 이런 것들 를 참고한 어떤 글로벌 동향도 고려를 해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대상 영양소 아까 40가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에너지나 다량 영양소가 12개고 그 다음 비타민 13개, 무기질 15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2020년이 되면서 뭐 추가가 됐다거나 약간 변경이 있었던, 개정이 되었던 것들이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뭐 알파 리놀 렌산, 리놀 레산, EPA, DHA 요거는 2015년엔 없었죠. 없었다가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영양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고 알파 리놀 렌산, 리놀 레산, 그다음에 EPA, DHA는 충분 섭취량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트륨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추가적으로 이제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목표 섭취량 이러다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그래서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0가지 영양소에 대한 기준치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영양소 섭취의 기준의 구성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에는 결핍 위험 예방을 위해서 제시된 것이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잉 섭취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준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핍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고 과잉 섭취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상한 섭취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평균 필요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같이 나와 있어요. 권장 섭취량도 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런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우리는 보통 과학적 근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어요. 충분 섭취량.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위해한 어떤 증상이나 위해한 어떤 지표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한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영양소들은 미량 영양소들이에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도 몇몇 비타민은 과잉 섭취했을 때 이러한 과잉증이 있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상한 섭취량이 있죠. 무기질은 대부분 다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만 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치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에너지 적정 비율,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성인 기준, 뭐 단백질은 7에서 20, 뭐 지방은 15에서 30. 여러분 너무 잘 외우고 계실 텐데 그런 에너지 적정 비율에서 뭔가 벗어났을 때 만성질환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55에서 65%가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먹게 되면 뭐 70% 이상의 탄수화물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사증후군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지질 혈증. 요거를
초과했을 때 대사증후군이 나타난다거나 이상지질혈증이라 그래서 유독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저 HDL 콜레스테롤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게 연구 결과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이런 기준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이 섭취가 되었을 때 이러한 질환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을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에 대해서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하나씩 개념을 보시면은 교재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에요. 평균 필요량.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개념을 보시면은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은 분포를 이루고 있고요. 이 분포는 섭취량에 민감한 기능적 지표, 영양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을 때만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령, 똑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체내에서 요구하는 영양소 필요량은 다 다르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성별이라거나 연령이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키, 그 다음에 뭐 체중, 근육량, 그리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활동량도 다르죠. 활동량, 그 다음에 유전적인 어떤 특징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영양소 필요량은 다 다르다. 필요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양소 필요량이 분포를 이룬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형태의 분포를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분포. 그래서 이 분포 그림 그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준 거기 보시면 기능적 지표,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이 두 가지가 기능적 지표, 평가 기준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흔히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이루었을 때 딱 중간에 해당되는 이 수치를 우리는 평균 필요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절반,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보통 생리적 요구량, 평균적인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에요. 평균 필요량. 자, 그래서 분포치의 중앙값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평균 필요량만큼 먹고 있어요. 이 영양소를 이만큼 먹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먹고 있다, 충분히 먹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필요량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만큼 먹어야만 충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만큼 먹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이죠. 근데 그 사람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영양 상태를 판정할 때 확률로 얘기를 해요. 확률. 그래서 평균 필요량만큼 먹고 있다. 그러면 뭐 부족할 확률 50%. 그리고 충족이 될 확률도 50%. 뭐 이렇게 보통 확률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체내에서 요구하는 필요량은 다 다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필요량만큼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당신은 충분히 먹고 있을 확률도 50%고 부족할 확률도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요구량을 충족하는 수준이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 요구량에 해당이 된다. 평균 생리적 요구량, 평균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평균 필요량을 추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평균 필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 평균 필요량을 추정을 할 때에는 일단은 그 사람의 생리적 필요량, 생리적 요구량을 먼저 알아요. 생리적 필요량, 생리적 요구량.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흡수가 완료된 시점. 이제 이런 내용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어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죠. 어떤 영양소를 먹었어요. 섭취를 했어요. 섭취한 것이 100% 흡수가 되는 게 아니죠. 일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배설이 돼요. 여기에 관여하는 게 뭐다? 흡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흡수율. 그래서 흡수율에 따라서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배설이 돼요. 그럼 흡수된 것이 100% 체내에서 적정하게 이용이 되느냐? 아니죠. 일부는 다시 소변이나 이런 형태로 소변, 땀 등등등의 형태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이용이 되는 아이들, 요거에 관련된 게 뭐예요? 이용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용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내에서 이용되는 양이 얼마냐, 그거를 먼저 추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용한 양만큼 먹는다, 이용된 양만큼 먹으면 안 되죠. 더 먹어야 되는 거죠. 흡수율과 이용률을 감안을 해서 더 많이 섭취를 해야만 우리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이 충족이 되는 거죠. 생리적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되는 것이 불완전한 흡수율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내 이용률이라는 것이 있고, 물론 사람들마다 개인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주어야 돼요. 필요량의 개인차. 요거를 감안을 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흡수가 완료된 그런 단계에서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이용률, 흡수율 감안을 하고 개인차까지 감안을 해서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체내에서 이용되는 양이 1g이에요. 1g. 그리고 그 영양소는 예를 들어 흡수율이 10%고 이용률이 10%예요. 그럼 얼만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얼만큼? 100g을 먹어야만 이용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아까 다시 그렸던 그림처럼 이제 섭취하면 일부는 배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흡수가 되죠. 근데 이 흡수되는 퍼센트가 10%다. 그리고 흡수된 것 중에 일부는 이용이 될 거고 또 다른 형태로 배설이 될 거예요. 이용되는 것도 10%다. 지금 이용되는 양이 1g이에요. 흡수되는 건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10g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10%예요. 먹어야 되는 거는 100g인 거죠. 그러니까 100g을 먹었을 때 충분히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100g을 충분 섭취량으로 평균 필요량으로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평균 필요량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를 든 거. 자, 이 평균 필요량만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생리적 필요량망이 충족이 된다면 평균 필요량만큼 제시된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이죠. 근데 이 평균 필요량만큼 먹게 되면 영아나 소아의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봐요? 만족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져요. 만족할 만한 성장. 성인의 경우에는 뭘 만족시켜야 된다? 성인의 경우에는 체중 유지와 결핍이 예방이 돼야 돼요. 체중이 유지가 되고 체내 결핍이 예방이 돼야 돼요. 돼야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이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만큼 섭취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체내에서 필요한 양이 딱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만족할 만한 성장,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의 경우에는 체중 유지, 체내 결핍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교재 13페이지에 나와 있죠. 플러스에 나와 있고요. 생리적 필요량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체내로부터 손실되는 특정 영양소의 불가피한 손실량, 그러니까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 것이 뭐냐면 칼슘이에요. 예를 들어 칼슘.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량, 배설량의 규칙. 섭취량과 배설량이 균형을 이루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 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질소 평형 아마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섭취한 양과 배설한 양이, 성인의 경우 특히 섭취한 양과 배설한 양이 동일해지는 시점이 얼만큼 먹었을 때 동일해지느냐, 요거를 근거로 해서 평균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을 하죠.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시기 공급으로 결핍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회복에 필요한 양, 결핍을 유도한 다음에 회복하려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기본으로 해서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한 게 비타민 A와 그 다음에 니아신이죠. 니아신. 영양소 섭취에 따른 생체 기능의 적정성을 통해서 얼만큼 먹으면 생체 기능이 적정히 돌아가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한 것이 생리적 필요량을 설정한 게 비타민 C하고 B1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얼만큼 먹고 있길래 건강하지를 근거로 한 거. 그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에 따른 영양 상태를 관찰하는 역학조사. 요거는 충분 섭취량 설정할 때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충분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충분 섭취량은 어떤 분포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량에 대한 분포 그림을 그리려면은 뭐 기능적 지표, 평가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가 애매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식이섬유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이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하는데 설정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얼만큼 먹고 있길래 저렇게 무리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학부 조사를 보통 하죠. 그래서 설정을 한 게 충분 섭취량이에요. 충분 섭취량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필요량이 있어야만 설정할 수 있는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개수의 2배를 정해서 결정을 한다. 평균 필요량에다가. 그래서 아까 분포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분포에 이 중앙값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라고 했고요. 이 평균 필요량은 그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요구량만 충족시키는 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 내지는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요. 그래서 설정한 것이 권장 섭취량이죠. 면적을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 97에서 98%, 뭐 어떤 책 보면 97.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섭취할 확률이 97, 98%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7에서 98%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구량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확률은 2에서 한 3% 정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은 한 2에서 3%밖에 안 되는 거. 그 수치가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이 권장 섭취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나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준다. 표준 편차나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표 1-1에 뭐가 있냐면 이 변이 개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보면은 이 퍼센트라고 변이 퍼센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퍼센트는 2배를 해줘야 되는 값이고 2배를 더 해줘야 되는 값이고 이거를 감안을 해서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는 게 요 옆에 있는 변이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기를 너무 집중해서 보시지는 마시고 보통 10%다. 그냥 변이 개수가 10%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요. 예를 들어 변이 퍼센트 그리고 변이 개수라는 말이 막 혼재돼서 쓰이니까
저기 칸에 있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10%다라고 하면은 평균 필요량에다가 이 평균 필요량의 10%를 더해주는 거죠. 평균 필요량에다가 10%니까 0.1이죠. 요거를 2배를 해준다. 요게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변이 계수라서 1.2, 1.3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배예요, 배.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다가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 간단하게. 1.2 해주면 그게 권장 섭취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0.2 곱하기 평균 필요량이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 따로 떼가지고 앞에 있는 거 더해버리면 1.2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곱하기만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시한 게 요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배예요, 배. 평균 필요량에다가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이 퍼센트는 보시는 것처럼 평균 필요량에다가 플러스 평균 필요량의 그 퍼센트의 2배를 더해주는 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표를 보면서 여기가 변이 퍼센트고 변이 개수인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보시고 일단은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 표준 편차나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준다. 요 개념만 머리에 넣으시고요. 만약에 퍼센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뭐 1점 얼마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평균 필요량에다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계산 방법이 조금 그 퍼센트나 아니면 1.2, 1.3 이런 수치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니아신 여기 니아신 있죠. 니아신. 자, 니아신의 경우에는 성인 여자 평균 필요량이 11mg이에요. 필요량이 11mg이에요. 11mg. 그래서 이 11mg의 경우,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에다가 지금 니아신은 15%죠. 15%. 11mg에 15%를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그 옆에 1.3 있어요. 1.3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곱하기 1.3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게 계산하면 이게 14.3일 거예요. 14.3. 그래서 권장 섭취량을 14mg으로 보통 이렇게 숫자 정리는 해주죠. 14mg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비타민 C. 비타민 C 이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 구별 없죠. 평균 필요량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평균 필요량이 75mg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권장 섭취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보면은 비타민 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15%죠. 그러니까 75mg 더하기 표준 편차,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주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그냥 75mg 곱하기 1.3을 곱해주는 것도 되고 1.3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보통 이게 97.5가 나오나 봐요. 97.5mg. 그래서 요거는 반올림을 해서 100mg으로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100mg. 자,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와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한 값이다. 어디다가? 평균 필요량에다.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개수의 2배를 플러스해 준 값이 권장 섭취량이고 그 집단의 97,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이다 라는 거 개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보통 10% 적용해요. 또 참고로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평균 필요량의 10%를 표준 편차로 정해요. 그리고 사용한다. 표준 편차로.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 필요량의 10% 정도를 표준 편차로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이라는 거 보실게요. 충분 섭취량. 자,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그래서 분포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럴 때에는 사용하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다. 보시면은 분포를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험 연구를 한다거나 관찰 연구를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할 때 뭘 많이 보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있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요.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식이섬유를 얼만큼 먹고 있는지, 얼만큼 먹고 있길래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섭취하는 식이섬유의 양을 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하는 거죠.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영양소를 지금 얼만큼 섭취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충분 섭취량을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어느 정도로 인구 집단의 필요량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트가 안 나와요. 인구 집단의 몇 퍼센트를 충족하는 양이고, 뭐 이만큼 섭취했을 때 부족할 확률이 몇 퍼센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권장 섭취량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얼만큼의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하는지 이런 확률이 없어요. 확률. 퍼센트가 없어요. 퍼센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게 권장 섭취량의 차이점이고, 보통 권장 섭취량 수준이다라고 예상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 수준의 그런 데이터다라고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고주 수준이지만 정확하게 퍼센트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권장 섭취량보다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뒤에 그림에도 보면은 충분 섭취량은 여기 어디쯤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분 섭취량은 정확히 어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권장 섭취량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치가 충분 섭취량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들이 쭉 나와 있죠. 식이섬유, 수분,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 DHA, 비타민 D, E, K,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도 보면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영양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가 뭐뭐뭐게요를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이섬유, 비타민, 식이섬유, 수분,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 플러스, DHA까지 보시고,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A만 빼고는 D, K 전부 다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약간 뒤쪽에 나와 있는 애들 있죠. 판토텐산이라거나 그 다음에 비오틴 같은 거, 이런 게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는 영양소고요. 무기질 중에서는 나트륨 기준에서 얘랑 좀 같이 나올 만한 애들, 칼륨, 염소, 좀 영양학적으로 약간 관련이 있는 애들이죠. 여기에다가 불망크 하시면 돼요. 불소, 망간, 크롬, 불망크 해가지고 요 6가지가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어요. 무기질 중에서는.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 적용되는 생애 주기는 보면은 충분 섭취량을 생애 주기상으로 봤을 때는 0에서 5개월인 아기들, 그리고 6에서 11개월인 아기들한테 충분 섭취량을 많이 적용을 해요. 전부 모든 영양소가 다 그렇진 않지만 단백질은 여기서부터 보통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이 나오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아기들의 영양소 기준치들은 보통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0에서 5개월인 아기들의 충분 섭취량을 설정할 때는 뭐가 기준일까요? 이거는 모유죠. 모유. 그래서 모유를 통해서 섭취되는 영양소의 양을 근거로 해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하고요. 6에서 11개월인 아기들의 경우에는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소 뿐만 아니라 이때 되면 모두 먹어요. 이유식도 먹어요. 이유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그 영양소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타민 D다. 그러면은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D의 양, 그리고 6에서 11개월은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D에다가 이유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D를 가지고 이만큼 먹으니까 아기가 잘 자라는구나를 근거로 해서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으로 과량 섭취로 인한 유해 영향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하는 게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은 최대 영양소 섭취량이에요. 최대 영양소 섭취량. 최대 여기까지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 이상 먹으면 안 좋아 라고 제시하는 게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요 최대를 최소로 바꿔서 객관식 문제를 내면은, 그러니까 뭐 영양사 시험이나 뭐 이런 모의고사 볼 때 내면은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 그러니까 최대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섭취하게 되면은 유해 영향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 섭취량을 제시할 때에는 보통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사람들마다 개인차라는 게 있죠. 개인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사람, 어떤 섭취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먹었을 때 벌써 증상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예민한 사람, 가장 수치가 낮은 사람 그 사람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하여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호가 되니까 가장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니은에 동그라미 니은 영양소의 과다 섭취에 대한 예방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최대 무해 용량, 보통 요걸 기준으로 해요. 최대 여기까지는 먹어도 해가 없다. 그게 최대 무해 용량이죠. 그리고 이거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 무해 용량을 산출하는 것, 추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최저 유해 용량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 먹었을 때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게 최저 유해 용량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불확실 계수라는 걸 나눠주죠.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 최저 유해 용량 수치보다 조금 낮게 잡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서 수치를 더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확실 계수라는 걸 써서 수치를 더 낮춰줘요. 그래서 개념을 좀 보시면 최대 무해 용량은 용량 반응 평가 연구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이다. 그래서 용량 반응 평가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용량 반응 평가. 말 그대로죠. 먹는 양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걸 봐요. 그래서 먹는 양에 따라, 물질 용량에 따라서 이 반응은 유해 반응이에요.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확률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먹으니까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확률이 몇 %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반응이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몇 %야. 이거를 추정을 해요. 이걸 가지고 최대 무해 용량을 추정한다. 조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을 이렇게 개념 잡아 놓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최저 유해 용량이 나와요. 최저 유해 용량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는 최저 용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유해 영향이 나타난다. 그게 최저 유해 용량이죠. 요거를 구할 수 없을 때, 대신 쓰는 것이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최대 무해 용량을 많이 상회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능가하지 않는다. 많이 능가하지 않는다. 많이 능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써도 얘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 여기까지는 먹었는데 해가 없어요. 무해했어요. 근데 이 최대 무해 용량을 구할 수 없을 때 이만큼 먹으니까 증상이 나타나. 아무래도 최저 유해 용량 수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최대 무해 용량의 수치보다는 최저 유해 용량의 수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벌써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최저 유해 용량의 수치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라면은 얘를 쓰기가 좀 위험하겠죠.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없으니 많이 능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이게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가지고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할 경우에는 불확실 계수가 어떨까요? 불확실 계수가 아무래도 더 크겠죠. 더 많이 낮춰야 되니까 불확실 계수가 더 커져요. 불확실 계수가 최저 유해 용량을 쓰게 되면 불확실 계수가 더 커진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자, 불확실 계수라는 건 무엇이냐? 개인의 감수성 차이 등에서 유래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확실 계수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왜 나누기를 더 해주느냐? 왜 더 나눠서 숫자를 더 낮추어 주느냐 하면, 일단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최대 무해 용량, 최저 유해 용량을 사용할 때 이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약간 위험한 어떤 요지가 있을 경우에 숫자를 더 낮추려고 요거를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차, 개인의 예민도 차이, 민감도 차이, 요것 때문에 숫자를 더 낮춰줄 필요가 있어서 나누기를 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 불확실 계수는 대상자 수의 차이도 감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은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이 1000명의 데이터를 100만 명한테 적용할 거예요. 약간 불안하죠. 이게 1000명한테서 나온 수치가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해. 근데 이거를 100만 명한테 적용을 하자니 좀 불안한 거예요. 100만 명 중에는 이 수치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무해한 영향이 나타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숫자를 더 낮춰주자. 그게 불확실 계수고, 또 한 가지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데에는 도의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우리는 주로 동물을 사용해요.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니까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숫자를 더 낮춰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게 외삽한다 이렇게 해요. 외삽하여 적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확실 계수라는 걸 적용을 해서 나누기를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은 표 1-2에
이건 없군요. 불확실계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참고 자료에도 있는데 비타민 E라는 것이 상한 섭취 설정할 때 불확실계수를 36으로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를 36을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불확실계수가 크냐, 높으냐. 그래서 이유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특이하니까 아마 문제로 쓰라고 하자면 쓸 수 있는 문제인지라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E의 상한 섭취량 설정할 때 불확실 계수를 36씩이나 잡은 이유는 동물 실험 결과, 이거는 지금 수치가 비타민 E 상한 섭취량 설정할 때 최저 유해 용량을 썼는데 그거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의 데이터를 사람한테 외삽할 때 불확실 계수를 아무래도 좀 크게 잡죠.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한테 적용하느라 약간 크게 수치를 잡은 것도 있고, 이 동물 실험을 할 때 아만성 실험을 한 거죠. 보통 만성 실험을 해요. 만성 실험은 이 동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건데 기간이 아만성 실험,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거를 조금 적용했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숫자를 낮춰줄 필요가 있어서 불확실 계수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아만성 실험을 했어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 동물의 전 생애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더 낮춰줄 필요가 있었고, 최대 무해 용량을 쓴 게 아니라 최저 유해 용량을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유해 용량을 적용할 때는 불확실 계수가 좀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감도에 따른 개인차, 요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수치가 저렇게 커진 거죠. 자, 그리고 비타민 E에서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E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나온 얘기예요. E는 상호 작용하는 영양소의 결핍, 또는 특정 약, 섭취할 경우 상한 섭취량만큼 안 먹어도, 상한 섭취량만큼 많이 먹지 않아도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하이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타민 A의 과잉 섭취, 과잉증이 뭐가 있나요? 얘 많이 먹었을 때 과잉증이 혈액 응고가 안 돼요. 혈액 응고가 안 된다.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그게 이제 과잉증의 대표적인데, 상호작용하는 영양소 결핍, 뭐 얘기하는 걸까요? 비타민 K죠. 혈액 응고시켜주는 비타민 K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상한 섭취량만큼 먹지도 않았는데 혈액 응고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한 약, 뭔가요? 혈액 응고 안 시키려고 하는 항응고제, 심혈관계 질환이나 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투여하는 약이 항응고제죠. 이런 거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보다 조금 먹었어요. 그래도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가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는 딱 보니까 전부 다 미량 영양소죠. 그러니까 비타민 아니면 무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이 설정된 영양소는 비타민 아니면 무기질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몸에서 요구하는 양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과량으로 먹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들어왔는데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 섭취량이 그러니까 과잉증이 유발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타민 중에서는 뭐뭐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저장되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없어요. 비타민 K는 빨리빨리 대사가 되고 독성에 대한 어떤 보고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K는 상한 섭취량 없어요. 그리고 수용성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 다음에 한글로 낸 거 니아신, 엽산, 이렇게 7가지가 상한 섭취량이 있고요. 무기질은 대부분 다 있어요. 대부분.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무기질은 몇 개 있다 그랬나면 15개 있겠죠. 15개. 15개 중에서 4개만 빼고 11개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11개. 그러니까 지금 이 11개를 외우는 것보다는 없는 거, 빠지는 거 4개를 암기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요 4개가 뭐냐면 나트륨 하면은 같이 나온 것 같이 생긴 애들, 영양학적으로 관련 있는 애들, 여기에 크롬. 요 4개만 상한 섭취량이 없다. 나머지 전부 다 상한 섭취량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